집에 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코너입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 속에서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나요? 우선 지방권들이 요즘 분양 시장이 좀 힘들다 보니까 지방권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뭐 보도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천안을 비롯해서 울산, 부산 이 지역들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도 지금 시의회에서 지난달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어 있었고요. 네. 또 천안이 이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17개 단지가 착공이 미뤄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분양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울산도 지금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올 2분기에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35% 정도로 역대 최저입니다. 그만큼 규제가 겹겹이 쌓여 있다 보니까 분양에 좀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부산도 아무래도 하락이나 미분양이 본격적으로 굉장히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가 계속 일어나면서 세수가 또 급감하고 있고 지역 경기가 피폐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의안을 또 상정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권 안에서 이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네. 원인이나 이유 같은 경우는 침체에 대한 우려, 또 분양률, 그다음에 지역의 거래 활성화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안, 울산, 부산 이들 지역에서 특히 좀 적극적으로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들을 보면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라는 조정 대상 지정 요건에는 미달되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우선 정량적인 요건하고 정성적인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 이 지역으로 해당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 부분들이 요건에 미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선택적인 요건으로 보면은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를 하거나 또 전매 거래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30% 이상 증가를 하거나 또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이렇게 된다라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아무래도 지정이 되는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이런 요건만 갖췄다라고 해도 풀어질 수가 없는 게 정성적인 요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나 청약 경쟁률 또 분양권 전매량, 주택 보급률 다 같이 고려를 했을 때 혹시라도 이걸 풀게 되면은 과열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발표를 했을 때도 세종 같은 경우가 빠져 있어서 왜 그러냐라는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네. 주택 가격도 상당 부분 많이 빠졌었는데. 근데 청약 경쟁률 부분에서는 역시나 청약이 되면은 경쟁률이 뜨거웠고 상당 부분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1.3배 초과라는 것으로 미달돼서 요건에서 해제될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정확하게 답변은 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주택에 차지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주택 시장의 안정을 오랜만에 가져왔는데 마음 놓고 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냐면은 네. 이게 규제가 상당 부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게 된다면 대출에 대한 부분, 또 세금, 분양권 전매, 청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섣부르게 풀었다가라는 다시 투기자들이나 투기 수요 또는 투자 수요들이 늘어날 수 있고 또 네. 최근 들어가지고 영끌 매수에 대한 우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을 못하고 또 매입을 하고 나서 이자에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 결정이다. 근데 말씀하신 그 물가 상승률의 1.3배는 초과하는 그 지정 요건에는 미달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풀었다가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부도 지금 해제 요건에 충족을 해도 섣불리 풀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정부가 지금 공급 확대 시그널이 명확하고 또 앞으로 남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돼도 집값이 다시 반등하게 될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별로 차이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제를 요청했던 뭐 천안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공급 확대에 대한 시그널도 명확하고 하지만 이 시그널이라는 게 실질적인 공급은 아니다 보니까 언제든지 불안 요인이 있는 그 공급 확대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그널은 명확하지만 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상당 부분 많고요. 또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인상 추이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고 나서도 뭐 지방에 대한 집값에 대한 뛸 가능성은 적은 거는 뭐 어느 정도 최근에 추이라든지 수치로 보면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집값 상승세가 꺾여 있어도 뭐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규제라는 것들이 풀리게 된다라면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공급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급이 계속적으로 확대를 한다라고 해도 주택 가격이 빠진다는 연구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수요가 큰 지역, 그다음에 주거 수요가 풍부한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하면 오히려 주택값이 오르는 그런 연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급, 예를 들면은 강남의 질적인 공급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해도 주택 가격이 안정되냐라고 봤을 땐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재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되게 세밀하게 조금 정책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수년간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텀이 굉장히 짧은 기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오랜만에 기회를 잡은 주택 가격의 조정 또는 하향 안정화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을 갑자기 풀고 그 푸는 지역들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그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안정적인 부분에서도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무리 지금 긴축을 한다라고 해도 최근 들어서 M2 통화량이 상당 부분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이 돈이 예금이나 적금적으로 많이 흘러가긴 했어요. 하지만 네. 아직까지 이 돈이 다시 주택 가격이 이런 뭐 조정 기간이 짧다라고 하면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방권하고 좀 다르게 수도권은 아무리 봐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다르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일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좀 봐볼게요.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시장 혼란이 굉장히 가중되는 분위기인데요. 국토부와 경기도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요. 뭐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도 여러 분석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입장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서로 입장이죠? 뭐 정치적으로 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좀 다해 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부 측에서도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점진적이거나 좀 더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를 하려고 했었지만 지역 민심이 막 들끓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시간도 상당 부분 5년 정도 되는 것을 뭐 1년 반 정도로 단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1년 반으로 단축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특정 지역의 특혜가 될 수 있고 뭐 어떤 소위 너무 급진적으로 그 변화가 일어난다라면은 난개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에 따라서 너무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원칙이 점점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뭐 정부하고 좀 나를 세우면서 음. 뭐 앞으로는 뭐 도지사에 대한 직속 전담 조직을 구성을 한다든지 일기 신도시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런 그 단순히 모르겠어요. 뭐 이 혹자들은 이런 비판도 합니다. 뭐 국토부 장관이나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보면 일기 신도시 장관이 아니냐, 뭐 일기 신도시 지사가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나올 정도로 특정 지역에 너무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역시나 그 부동산을 너무 정책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활용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이런 정부나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뭐 정당에서도 어떤 뭐 안전진단에 대해서 또는 정비법에 대한 개정안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뭐 사회적인 그 뭐랄까요 뭐 통합이라든지 뭐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막 질러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뭐 그 사회적인 통합과 또 생각이 좀 일치하고 지금 특히나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그 주택 공급에 대해서 조금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고 또 특정 지역은 원도심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더 오랫동안 노후된 지역들이 있는데 네. 너무 소위 말하는 그 매표 행위에 가까운 듯한 이런 부동산 공약이라든지 뭐 추진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올바르냐라고 봤을 때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가 뭐 부동산을 좀 갖고 활동을 하는 뭐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정치적인 거 벗어났을 때는 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뭐 시각을 뭐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리모델링은 좀 규제에서 자유로운 대신에 조합원 비용 부담이 높고 또 반대로 재건축은 규제가 까다롭지만 수익성이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지역 어떻게 결론이 나야 할까요? 원래는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셨던 그런 조합들이나 이런 부분은 결론을 상당 부분 냈었어요. 근데 자꾸 이상한 소위 말하는 헛바람을 자꾸 들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관련된 법규가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한 그 법규에 해당되고요. 리모델링은 주택법입니다.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5년 이상 정도 되게 된다라면은 뭐 기존의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을 뭐 리모델링 할 때는 건축의 기준을 완화를 하는 그런 적용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소위 말하는 그 멀쩡한 주택들을 그냥 멸시를 하고 새롭게 짓는다면 주변의 지역에 있는 뭐 전세 가격의 불안이라든지 뭐 주택 가격의 불안정 뭐 이런 것들도 가져올 수 있고요. 사회적인 손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튼튼한 주택들을 그냥 뭐 안전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주차나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부시는 게 맞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합들이 왜 다시 리모델링을 하다가 재건축에 관심이 많냐면은 아무래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신축이 되는 거죠. 리모델링 완벽하게 신축이 아니고 또 평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트렌드하고는 좀 다른 그런 설계들이 나오다 보니까 판매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뭐 분양가를 높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평면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재건축이 또 좋고 또 그 늘어나는 또 용적률 같은 경우도 사실상 재건축에서는 지금 또 추가적으로 준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리모델링에서 뭐 수평 증축이라든지 수직 증축을 하는 그런 뭐랄까요 조금의 그 층수나 뭐 면적 가지고는 사업비 조달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조금 더 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 방식은 결국은 사업의 속도를 빨리 내주는 게 수익적인 부분에서 이득입니다. 근데 지금 자꾸 제동을 걸고 노후단지들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주면서 오히려 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경기도든 정부든 과연 이런 사람들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에 발목을 잡는 이런 희망고문 같은
뭐랄까 청사진 제시하는 게 맞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요. 또 재정비를 하면서 그 안에서 그 기본 단지들이나 조합들은 이득을 볼지 모르겠지만 그로 네.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반 시설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 뭐 일기 신도시라든지 이 지역들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데 길이 막히고 어떤 기반 시설에 아주 뭐 부족함을 느끼면서 교통 지옥이 되는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지금 원래 계획대로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도 좀 더 견고하고 조금 완벽성을 갖춰가지고 일기 신도시 자체도 큰 성과가 있는 지역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런 희망 고분보다는 앞으로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단지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뭐 어떤 특혜보다는 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간소화할 수 있고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들로 해서 시간적인 부분들을 줄여주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국회에 통과가 돼야 하는데 지금 무산우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내일이면은 거의 물 건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글쎄요, 뭐 정부 쪽 안에서도 의지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종부세라는 게 굉장히 달콤한 세금이거든요.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어떤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건데 최근에 지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또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겉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의 추측이기도 하겠지만 네. 이런 겉으로는 뭐 좀 많이 경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한편으로는 뭐 나라를 운영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을 하기 위해서는 종부세가 너무 경감되는 것은 원치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뭐 세금이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OECD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유에 대한 세금은 좀 올려주고 거래에 대한 그 세금을 낮춰주는 게 맞긴 하거든요. 네. 근데 자꾸 이런 보유에 대한 세금을 낮춰주는 것들이 글쎄요, 뭐 얼마나 그 선진화되어 있는 세금 제도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뭐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20억 정도 되는 주택에 대한 그 세금 뭐 이런 것들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라고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 돈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뭐 주거복지라든지 뭐 기반시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편의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 또 뭐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갖고 가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냐,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내일 뭐 국회 통과가 안 되고 뭐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 종부세 개정안이 무산이 되면 만약에 시가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종부세 부담액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도된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네. 이게 지금 20억 정도 주택 보유하신 분들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하면은 네네. 종부세가 뭐 66만 원 정도 지금 되는데 무산됐을 경우는 한 16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0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앵커님께서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20억 정도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물론 뭐 체감하시는 분들이나 노령층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또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경감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20억 정도의 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100만 원 정도를 더 내는 게 그냥 부담스럽냐라고 봤을 때는 글쎄요. 그 매달 그 사회초년생들이 내는 그 임대료가 매달 뭐 100만 원 가까운 정도를 지불하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이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네요. 네. 뭐 다양한 뭐 시각으로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20억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뭐 주택 여러 채 갖고 있으신 분 모르겠지만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주택 부분이 상승한 거에 봤을 때는 조금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